예, 저번 시간에까지 이제 농번 억상 정책 다시 한번 계속 농번 억상 정책이 나오게 된다. 이게 조선의 기본 정책이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리학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성리학적 검약한 경제관에서부터 비롯된다. 자, 그다음 토지제도 과저법부터 시작해서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지주제 성행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놓고 토지제도 변천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치제도는 조세제도, 이 조세제도 좀 신경 써서 정리해놔야 되겠죠? 과전법 하에서의 조세 수치 규정과 세종대왕 때 실시된 전분육중법, 연분구중법,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납은 개념 정리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로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 양반과 평민의 경제생활. 자, 조선 전기 양반의 경제적 생활. 그 다음에 평민인데, 주로 이제 평민 중에서는 농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 농민들의 경제생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먼저 이제 양반의 경제적 생활. 자, 어느 시대나 주로 지배층인 거죠. 지배층의 경제적 생활을 따로 공부했지. 그전에는 귀족이라고 했을 것이고,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나 경제적 기반이 있어. 경제적 기반. 그래서 그 경제적 기반이야.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맞는 설명을 해버릇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양반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뭐냐라는 거야. 그게 바로 토지야, 토지. 토지. 근데 토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토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그걸 과전이라고 하는 거지. 과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건 이제 관리가 되면 받는 거죠. 관리가 되면. 반면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유지도 있겠지? 사유지. 그래서 사유지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합쳐서 토지가 가장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었으며, 기타 뭐도 갖고 있다? 노비도 갖고 있다. 노비. 그래서 가장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어느 시대나 주로 토지와 노비가 주요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면 이것도 받아. 녹봉도 받아. 녹봉.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시란 말이야. 자, 과전에 대해서 설명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조선시대에 양반의 주로 경제적 기반인 과전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과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해? 관리가 되어서 받은 토지. 맞죠? 과전은 그 땅에 대해서 뭐다? 소유권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 수조권이 있는 토지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거둬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맞죠? 이건 가정법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론은. 그리고 이렇게 받은 토지는 세습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세습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금지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지켜지지 않지? 점차 세습되어 가는 경향이 강한 거지? 그 대표적인 토지가 뭐다? 수신전이나 뭐 휴량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점차 이 수신전, 휴량전의 지급이 금지되면서 지급이 증가하면서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토지는 부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무슨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요? 세조 때 직전법. 같이 다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누구한테 줬어? 현직에게 줬지? 근데 이것도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차 뭐? 현직에게만 지급되게 되겠지? 이거는 어느 왕 때로 가야 돼?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세조 때. 직전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한해서 받아야 돼? 경기에 한정해서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과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원래 법적으로는 10분의 1만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10분의 1 이상 받는 거지, 권력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이 관리들의 수족
수조권이 남용되는 거지. 그래서 수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뭐다 하면 뭐 물어보는 거다?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과전. 그 다음에 사유지. 자, 사유지는 이거는 수조권이 있는 토지는 과전인데 사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자야, 소유권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다. 당연히 이 양반들은 자신의 소유권지인 사유지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겠죠. 그게 이제 토지제도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점차 관리들의 토지 사유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사유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증가. 그래서 이제 15세기 말부터, 몇 세기 말부터? 15세기 말부터 이미 지방에서 무엇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농장이라는 게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몇 세기 가면, 16세기 가면 이 농장이 축소된다, 더 확대된다? 더 확대된다고 하셔야 된다. 그게 이거 직전법 폐지 이후에 그러한 현상이 아주 더 급증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사유지는 어떻게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를 통해서 경작하거나 아니면 농민들에게 빌려준다. 전호 경영이다. 소장농 등을 말하는 거지. 근데 점차 뭐가 많아질까? 전호 경영이 많아지는 거지. 그게 이제 지주제 발달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사유지는 무엇의 문제다? 지주제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조선 16세기에는 뭐가 발달한다? 지주 전호 관계가 발달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설명한다? 노비를 설명한다. 자, 노비도 일종의 재산인 거죠? 그래서 노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고려시대 때 이거 다 했으니까 똑같아.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는 뭐라 그래? 솔고노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고노비한테는 무엇을 받아? 직접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지. 직접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비는 뭐라 그런다? 외고노비라고 하는 거죠. 외고노비한테는 뭘 받아? 매년 몸값을 받는다. 그 신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공을 받고 자신의 땅을 어떻게 경작하게 한다. 농사짓게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조선 정기의 양반들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노비로부터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매년 몸값으로 신공을 받고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설명하면 되지. 그리고 노비도 이제 수를 늘리면 좋겠죠. 재산이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늘렸대? 매매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무슨 방법도 있다? 혼인에 의한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노비와 노비가 결혼하면 자식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킴으로써.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한 사람은 노비거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모두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되지만 당연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라도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와 혼인을 시키거나 아니 노비끼리 혼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와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서 그런 경우에도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노비의 수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책만 잘 읽어놓고 그 부분에 줄만 잘 쳐놓으시면 돼. 거기까지. 그 다음에 녹봉. 자, 녹봉은 뭐다? 녹봉은 아까 개념이 뭐다? 현물로 주는 거지? 이건 토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 뭐와 뭘 받는다? 과전과 녹봉을 받는다. 과전은 수조권을 지급받는 거지만 이 녹봉은 현물로 받는 거다. 근데 맨 처음에는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어떤 때 이후에는 요것만 주지?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또 직전제 폐지죠. 직전제 폐지 이후에는 뭐만 지급한다 그랬지? 녹봉만 지급한다 그랬지? 녹봉만. 그래서 이 명종 때 직전제 폐지 이후에는 뭐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과전은 아예 안 주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녹봉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뭐다? 양반들의 경제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81페이지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2번. 농민들의 경제생활로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자, 조선 전기는 대략 이제 15세기로 봐, 일단. 먼저, 자, 15세기의 농민의 생활과 16세기의 농민들의 생활. 크게 표현하면 16세기면 경제 상황이 좀 변화되는데, 그걸 이제 좀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조선 전기를 보는 거야. 15세기 농민들의 생활은요, 그 전보다 국가가 적극적인 농업 장려 정책에 의해서 이 15세기의 상황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당연히 농업기술 등의 발전과 관련이 있겠지. 농업기술 등이 그 전보다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황무지도 줄어들고, 시비시설도, 수리시설도 발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시기야.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시기다. 그거는 왜 안정이 될까? 세금도 줄여주고, 아직 정치도 덜 부패했고. 자, 그래서 그리고 15세기는 자영농이 더 많아. 자영농이 많아진다. 자영농이, 소작농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지주제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돼. 항상 15세기는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농민의 생활이 그전보다 안정되는 시기라고. 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장려 정책으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세금도 줄여지고, 그래서 자영농이 증가하는 등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의 농민들이, 15세기 조선전기의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그건 좀 외우셔야 돼. 자, 농업기술에 관한 문제야. 농업기술. 자, 농업기술에서 문제가 나올 시기가 크게 3시기란 말이에요. 고려 후기, 이제 하신 거지, 그거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래서 이 3시기는 정리해 놓으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별표 쳐놓고, 381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쳐놓으시고, 조선 전기의 농업기술. 이게 이제 농민들의 경제 생활과도 직결되는 거지. 자, 조선 전기에는 어떻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 나가는 거야. 첫째, 2년. 밭농사에서 2년 3작에 돌려줘. 2년 동안 3개의 작물 돌려주는 거. 이거 윤작법이라고 했죠? 윤작법. 2년 3작에 돌려짓기. 윤작법이 성행합니다. 성행. 일반화. 성행이야, 성행. 처음으로 보급되는 것은 고려 말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고려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2년 3작 윤작법이 조선정리는 어떻게 된다? 성행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읽고. 3번. 자, 논농사에 있어서 직파법이라고 그랬지, 직파법. 직파법이 여전히 일반적이야. 직접 논에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직접 뿌릴 때 마른 땅에 뿌리는 거는 건살이라고 하고, 약간 물을 댄 논에 종자를 뿌리는 것은 물살이법이라고 하는 거야. 물살이. 그래서 건살이가 됐던 물살이가 됐던 다 무슨 법을 말한다? 직파법이 일반적이다. 여전히 조선전기에. 그런데 이제 조선전기의 일부 지방에서는 뭐다? 이양법으로. 이양법. 이거 모내기법이죠. 이양법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 그래서 조선전기.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양법이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고려 후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미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어 온 이양법이 조선전기에도 어디? 남부 일부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남부 일부 지방 하면 조선전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장단점도 알아두시라고 했죠. 이양법은 직파법에 비해서 뭐가 절감되는 농법이다? 노동력 절감.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 절감. 반면에 뭐에 취약한 농법이야? 가뭄. 그래서 수리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칠 위험이 있는 농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벼보리 보자. 논에서의 벼보리 이모작도 남부 일부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까지. 그래서 이양법
그 다음에 논에서의 벼보리 이모작도 뭐야?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만 말한다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 그러면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직파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동그라미 4번. 고려 말부터 발달한 시비법이 여전히 발달하더라. 그래서 밑거름과 뭐 덧거름, 농사 짓기 전에 먼저 미리 비료를 주고 농사 짓는 중간중간에 또 주고 밑거름, 덧거름을 주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연작, 상경법이 어떻게 된다? 정착된다. 정착. 그 연작 상경법은 무조건 외우시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무슨 뜻이냐? 연작. 연이어서 짓는 거지 뭐. 똑같은 말이야. 상경은 뭐야? 항상 짓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해를 거르지 않고 매년 농사 짓는 거지. 매년 농사 짓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정착된다고. 정착. 그럼 무슨 소리예요? 상경이 보편화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휴경지는 거의 소멸했다. 이거하고 똑같아. 휴경지는 이제 거의 어떻게 소멸하는 시기다. 상경이 일반화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간다? 의생활의 개선. 목화재배도 마찬가지지. 목화재배도 처음 시초는 어느 때로 가야 돼? 고려 후기로 가야 되죠. 문익점, 정천익 다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에 가면 이게 어떻게 일반화되더라. 그래서 조선 전기의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목화를 재배해서 대량으로 무명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문제를 내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딱 해놓고 요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야. 요게 바로 이게 어느 시기에 농업기술에서 나오는 거야? 조선 전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조선 전기. 그리고 이 당시에 농민들의 생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죠? 그 이전보다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맞지? 자영농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때의 이거를 반영하는 농소가 있어. 나중에 또 문화편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것도 문화편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농사직설이,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요런 책들이 이제 편찬되는 시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든 못하든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어디로 간다? 조선 전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거기까지 이어서. 그런데 이제 16세기 가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해. 이건 이제 조선 전기 경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할 거야. 15세기에 비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걸 이어서 한다. 농민의 생활도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15세기에는 안정적이었던 농민들의 생활이 16세기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16세기 가면 궁핍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16세기 결론은 뭐? 농민들이 생활이 궁핍해진다. 먹을 것도 없어지고, 연이은, 기근. 자,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궁핍해진다가 결론이야. 15세기에는 안정적이었다가. 그럼 왜 궁핍하겠느냐라는 거야? 이것도 경제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거야. 토지 제도가 변질된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되면서 농장이 확대되면서 맞지? 지주제가 발달하지. 지주제가 성행. 그러니까 이미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긁어모은다라는 거,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거지, 16세기가. 그러면서 지주제가 발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의 확대, 농장의 확대, 지주제 성행은 농민을 자영농에서 소작농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주제 성행하면서 주로 지주는 누가 많을까요? 양반 지주들이 늘어나는 거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수치 제도도 변질되는 거야. 특히 16세기에 가장 폐단을 일으켰던 게 바로 공납제도의 폐단이야. 공납제도의 폐단이 가장 심했습니다. 공납. 그래서 공납 폐단이 성행했다. 특히 하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16세기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공납의 폐단이 뭘까요?
공납은 토산물로 현물로 징수하는 거였지? 농민들이 조세에 비해서 납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래서 일찍부터 무슨 현상이 있었어? 농민 대신 내주는 현상이 있었지? 그걸 방납이라고 한다고. 근데 방납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 대신 중간에서 누가 내주고 그 대가를 농민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주로 대신 내주는 사람이 주로 중앙의 권력과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방납의 폐단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공납제도의 폐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이게 성행한다. 그것이 사료지문으로 아주 잘 나온다. 거기 382페이지에 그 밑에 읽기 자료에 16세기 방납의 폐단 있죠? 그거 읽으세요. 지방에서 토산물을 곡물로 바칠 때 중앙관청의 서리가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게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알아들어야지. 방납의 폐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16세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역제도도 변질되겠지? 군역제도 이건 미리 하셨죠? 양인 개병제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지만 16세기 가면 군역제도가 변질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립제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지? 반군 수포제 현상이 불법적으로 성행하자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군포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예 법제화한다 그랬지? 그걸 군적 수포제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6세기의 상황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다? 대립제, 반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현상.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라고. 다 공부를 하셨거나 지금 오늘 했던 거야, 경제하면서. 자, 16세기는 지주제 발달, 그치? 그 다음에 방납의 폐단 성행, 그치? 그 다음에 대립제, 방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엇의 결과를 가졌다? 농민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맞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토지를 어떻게 한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토지 이탈이 심화되는 겁니다. 토지 이탈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혼란해지니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15세기에는 농민의 생활이 안정돼서 경제, 사회적으로 농촌 사회가 안정된 사회였다고요. 근데 16세기에는 농민의 생활이 흔들리면서 토지 이탈이 심화되고 그리고 도적대가 성행을 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자, 그래서 토지 이탈이 심화되는 때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하면 위에 거 물어보는 거죠. 그 위에 이거의 결론 물어보면 토지 이탈 심화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토지 이탈하면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농촌 사회가 안정이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잘 거둘 것이고 그래야만 국가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텐데.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강화시킨다? 호패법과 그 다음에 오가 이거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서 오가 작동법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킨다. 그래서 호패법은 뭐다? 주민등록증. 그 호패를 다 차고 다니게 했다 그랬자. 태종 때 만든 거거든. 오가 작동법은 뭐야? 5개의 집을 통으로 묶어서 통이라고 했지. 그리고 한 가정이 잘못하면 나머지 가정이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 거야. 그래서 호패법과 오가 작동법을 통해서 뭘 막고자 했던 거야? 토지 이탈을 막고자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 속출하고 도적대, 밀란도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책을 보급했다. 그게 이제 구황차료가 그런 의미에서 구황차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부가 호패법과 오가작도법을 강화하고 구황차료를 보급하는 시기가 몇 세기냐고요? 16세기라고. 그럼 이렇게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야? 농민의 토지 이탈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반들도, 지방에 있는 양반들도 농민의 토지 이탈이 심하면 이건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강력한 공동체 조직을 보급해서 향촌 사회를 좀 안정시키려고자 했다. 그래서 양반이 16세기부터 뭘 보급시키기 시작한다고? 향약을 보급시킨다. 향약. 그래서 16세기에 양반에 의해서 보급되는 공동체 조직이 뭐야? 향약인 거죠. 이건 정치와 연결될 수도 있죠. 16세기 살인들이 보급시킨 거지, 이거. 사람으로 외워도 되지. 16세기 대표적인 살인 누구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 조광조. 조광조가 처음으로 보급시킨 조직이 이거죠. 향약. 그래서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거기 다 나왔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의 양반과 농민의 경제생활, 그리고 조금 나눈다면 15세기하고 몇 세기? 16세기를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로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상업. 여기까지 하셨죠? 다 책에 있으니까 뭐.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조선 전기의 상공업에 대한 정책을 정리해 나가는 거야. 자, 이거 다시 위로 가야지. 자, 조선의 기본 경제 정책은 뭐다? 농본, 업상 정책이다. 그래서 왜 농본 정책을 하고 업상 정책을 하는 거야? 이 영서 읽었지? 이 본실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본실이 바로 무슨 산업을 지칭하는 거냐고? 농업. 반면에 상공업은 뭐라고 인식한다? 말짝. 그래서 상공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짝관이 있다. 말짝관. 말짝 내지는 말업관이라고 표현한 거야. 말업관. 말업관에 입각해 있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의 견해다? 상공업 분야에 대한 거야. 상공업.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 사회 내에 사치와 낭비가 심해지고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자꾸 이탈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공업은 말짝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상공업은 어떻게 합니다? 통제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요,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위업이 됐던 수공업이 됐던 주로 무슨 위주로 발전을 할까? 관영체제 위주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조선전기의 상업은요, 주로 이제 시전상업체제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시전상인을 하나 반드시 정리해놔. 시전상인, 거출. 시전상인. 그리고 이제 시전상인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 시전상인 체제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를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 자, 시전은요, 일단 한양에 있어. 근데 한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요 도시에 있는데, 주로 한양. 그 중에서도 종로. 거기를 운종가 거리라고 해. 운종가.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종로 운종가 거리를 중심으로 활약한 상인들은 누구다?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에 오면서는요, 아까 통제한다고 그랬잖아. 자유롭게, 아무나 함부로 장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야. 반드시 누구의 허가를 얻은 자만, 국가의 허가를 얻은 자만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국가는요, 일정한 지역에, 국가가 국영 점포를 설치해. 그게 바로 시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양에서는 어디에 주로 이게 설치되어 있다? 종로 운종가 거리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만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야. 따라서 시전상인은 관의 허락을 받은 관허상인이라는 거야. 자유롭게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허상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이외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 한양에서의 이 시전상인이라는 사람들은 독점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뭐야?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상인이 누구다? 시전 상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시전 상인만 물건을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전 상업제자란 결국 무슨 소리다? 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물건을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금지하는 정책이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특권 대신에 뭘 해야 되겠다? 세금을 낸다. 그래서 얘네 시전상인은 관의 허락을 받았고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상세, 점포세 이런 것들을 냈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 말고도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시전상인을 통해서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필요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띄었다. 이게 바로 시전상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시전은 하나가 아니라 가게가 여러 가게가 있어. 그래서 여러 물품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6개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유기전. 그래서 무명, 명주, 모시, 삼배, 종이, 어물. 요게 바로 6개의 중요한 물품이지. 요걸 취급하는 이 시전이 규모가 좀 컸단 말이야. 이건 뭐라 그런다? 유기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시전상인의 특징에서 요 정도를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조선정기는 누구의 활동이 활발했다야? 그냥 무조건. 시전상인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거. 시전상인이라 종로 운종가를 중심으로 활약한 관어상인으로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신에 정부의 상세, 점포세 등 세금을 내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필요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전이 바로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상인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시전 상인을 제한 나머지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맞죠? 불법. 그걸 난전이라고 해. 난전. 그래서 난전은 금지하는 거야. 난전은. 그래서 결국은 시전 상인만 장사하게 하고 난전은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한양의 상거래. 결국 지금 한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한양에서의 상거래를 이러한 상거래를 어떻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전 상인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매점 매석할 수도 있으니까. 시전 상인도 단속하고 난전도 단속하고 물가도 조절하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한양의 상거래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감독 관청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경시서. 뭘로 바뀌기도 한다? 평시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시전. 2번 시전 상인 해서 1번부터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나와 있는 거에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정리해놔. 그래서 조선정기는 주로 이 사람들 물어보는 거야. 누구? 시전 상인들 반드시.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세요. 자, 시전 상인은 결국은 정부의 무슨 정책을 반영하는 걸까요? 상업을 장려하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상업을 통제하는 정책일까요? 당연히 상업을 통제하는 정책이지. 왜 그러느냐? 상업을 장려하려면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창행위를 허용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상업이 발전하는 거지. 근데 이 시전상인 체제라는 건 결국은 뭐야? 허가받은 자만 장사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장사를 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야? 통제 경제를 반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억상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 자,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 전반적으로 조선은 억상 정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양에서도 그렇고, 지방의 주요 대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지방의 내륙에서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장사하는 것을 허가해 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15세기에는 지방의 내륙을 중심으로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야. 언제부터? 15세기 말부터. 15세기 말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방의 내륙을 중심으로 뭐 장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장시는 그냥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뭐 장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막 사고 팔더라는 거지. 당연히 정부는 그걸 금하는 정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금해 여러 번, 여러 차례 금지해. 정부는 당연히 금지하는 거야. 장려하면 안 돼. 금지. 그런데 이때는 이제 말을 안 들어. 정부가 이제 통제력이 해이해지는 시기란 말이야. 16세기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16세기에 들어가서는 정부의 금지에 의해서 장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확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장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그리고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상인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다? 보부상 하나 조심하시면 돼. 보부상.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물어볼 상인이 두 상인밖에 없는 거야. 시전상인과 보부상. 그리고 보부상도 보부상이지만 시전상인을 집중적으로 물어본다고요.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보부상까지. 그 다음에 포구를 통한 상업활동이 있죠? 384페이지에.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조선 후기의 의미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 이거 대외무역은 이건 조선시대 대외 관계 때 하셨을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역.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해놔. 자, 무역. 무역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다? 공무역이 중심이야. 조선은 항상 통제니까. 그래서 공무역이 중심이고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야. 금지.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과 관련이 있으니까 명나라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에 따라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야? 4대 정책. 그렇지? 그 다음에 여진이나 외, 그 다음에 기타 동남아 국가는 무슨 정책에 의해서? 교린 정책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정리합시다. 화폐. 자, 물론 상업을 장려하는 게 정책은 아니고 통제, 억제하는 게 정책이지만 그래도 물건을 거래할 때는 화폐로 거래하는 게 편리해. 화폐로. 화폐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고려시대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죠? 화폐라는 거를. 그래서 조선시대도 화폐를 발행한다. 그럼 조선시대에 발행한 화폐가 뭐냐? 줄 딱딱 쳐놓으세요. 저화는 이제 최초의 지폐라고 하는 거죠? 고려말 공양왕 때 발행이 됐다가, 그 다음에 태종 때, 왕도, 태종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선통보가 발행이 됩니다. 조선통보. 자, 이건 어느 왕 때? 세종 때. 그 다음에 팔방통보. 요건 어느 때? 세조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세조 때 발행된 팔방통보는 좀 특징이 있지? 무슨 특징이 있죠? 평시에는 화폐로 사용되지만, 전시에는 뭘로 사용한다? 화살촉. 그런 거 줄줄오세요. 그러면 세조 때 팔방통보 말하는 거야. 전패 유협전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폐를 발행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통은 어떻게 됐다? 부진했다가 결론이죠. 유통은 뭐? 부진했다가 결론이다. 그러면 유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에 이용되지는 않더라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뭐 그전에도 했듯이 여전히 이 조선시대에도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 중심의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유통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급자족 중심의 농업경제 그거야.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가 사용되느냐? 쌀과 무명 줄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야? 쌀이나 아니면 뭐 무명이 일반적인 거래에 여전히 사용되더라. 여기까지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니 먼저 차포 다 띄고 시전상인을 정리를 잘해두시라고요. 시전상인. 그리고 시전상인 체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장시, 그 다음에 보부상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역은 공무역 중심 사무역 X. 4대 교린 정책에 의해서 명가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주로 양반의 필요품을 수입하겠지 뭐. 반면에 교린 정책은 적절한 제한을 가하면서 제한된 무역을 하는 거지 오랑캐니까. 그래서 여진, 그 다음에 일본, 기타, 동남아 각국 이렇게. 그 다음에 화폐, 이런 화폐. 그러나 유통은 부진, 쌀무명, 일반적인 거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상업, 무역, 화폐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요거 이제 지우고, 타이틀만 써놓을게. 시전상인. 내륙의 장시. 그치? 어이구, 일단 지우고서. 경시서. 내륙의 장시. 보부상. 그 다음에 무역, 화폐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수공업. 자, 수공업도 마찬가지다. 수공업도 자유로운 수공업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시대가. 그래서 전기 15세기는 거의 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수공업 이렇게. 자, 수공업. 자, 그래서 자, 일단 수공업의 종류가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 수공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야. 기타 뭐 민간 수공업도 있고 뭐 농촌에서 행하는 농촌 수공업도 있지만 조선 전기에는 뭐가 중심이라고 해야 돼?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나올까?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으시라고. 관영 수공업은 어떤 형태다? 수공업자들 있지? 조선시대 수공업자들, 그거를 공장이라고도 하는 거야. 장인들, 기술자들, 전문가들 있잖아. 수공업자들을 공장 안에 이름을 등록을 시켜. 공장안은 뭐냐면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장이 바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를 공장이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 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그게 공장안이야. 그래서 공장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올린다? 장인의 이름을 여기에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장인 등록제라고도 해. 그래서 공장안 작성, 이 옆에다가 장인 등록제라고도 써놓으세요. 장인 등록제. 그래서 관영 수공업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가 공장안을 작성하고 장인을 여기에 등록해 놓는 거야. 장인 등록제. 그리고 얘네들도 일정 기간 역의 의무가 있어. 일정 기간 역의 의무가 있다면 역의 의무. 부역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원되어서 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거야. 그게 어떤 얘기다? 국가가 주문한 물건을 주가가 만들어라! 이거 주문한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지. 그게 일정 기간 역의 의무로 동원되어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때 이제 각급 관청에 예속되어 있는 수거업자를 이렇게 부른 거지. 경공장, 외공장.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는 경공장.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외공장. 그래서 각급 중앙 지방관청에 소속되어서 일정 기간 역의 의무로 동원되어서 주로 어떤 물건을 만들겠어요?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야. 농민이 필요한 농기구 이게 아니야.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그런데 이제 이 동원된 기간 내에는 정부의 주문품을 생산 납품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식비 정도만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문품을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품계와 녹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 식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웠겠지. 그래서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대? 자기의 책임량을 초과한, 자기의 책임량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의 책임량을 얼른 납부하고 그 책임량을 초과한 물품을 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적으로 판매해서 생계를 꾸려 했다. 이렇게. 그래서 동원된 기간 내에도 어떻게 빨리 자기 책임량만 달성을 하면 그 외의 물건은 사적으로 판매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수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일정 기간 역의 의무로 동원된 기간에는 절대 사적 판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365일 맨날 정부가 주문하는 것만 만들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일정 기간이 있는 거지. 일정 기간 동원되는 기간 외에는 어떻게? 그냥 자기가 사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지. 사적으로 활동했다. 자, 요게 바로 관영수공업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요게 3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양가로 2번 있죠? 관영수공업, 그 별표 쳐놓고 요 부분을 잘 읽으라고. 공장안 작성, 2번 관영수공업 제품, 3번 공장들의 생활,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그래서 15세기에는 무슨 수공업이 중심이었는데? 관영수공업이 중심이었는데, 16세기 가면 또 달라진대지? 16세기 가면 뭐가 해해진다?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군역제도도 변질되는 시대인데 뭐. 군역제도도 변질되고 부역제도 해이해지는 시대인데 뭐. 그래서 부역제가 해이해진다는 뭐야? 이 동원하는 시스템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야. 관영체제가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잘 이루어져야 될까요? 수공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거야, 16세기 가면. 그러니까 뭐 이 동원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그래서 이미 16세기부터 무슨 수공업은 침체한다? 관영 수공업은 어떻게 된다? 침체하고 이미 이때부터 무슨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몇 세기라고 이게? 16세기.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민영수공업과 4번 농촌의 간해수공업 있죠? 그거는 그냥 개념만 한번 읽읍시다. 민영수공업은 1번 관영수공업자 이외에도 민영수공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양반의 주문품, 줄쳐놔. 양반들의 주문품 생산, 줄. 하였지만 주로 거기서부터 줄쳐놓으세요. 주로 농기구 등을 제작 공급 줄. 그래서 민영수공업자도 있는데 민영수공업자들은 양반의 주문품을 생산하기도 했지만 주로 무엇을 만들어 제작 보급했다? 농기구. 그 다음에 농촌의 간해수공업. 농민들이 하는 수공업은 농촌수공업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간해수공업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자, 1번 전기 줄쳐놓고 자급자족 줄쳐놔. 그리고 거기다 부업이라고도 써놔. 부업. 조선전기 농촌수공업의 특징은 뭐다? 뭘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급, 자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다? 아니면 부업 정도로 하는 농가가 많다? 부업 정도로 하는 농가가 많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어느 때? 조선전기. 그리고 주로 무명, 명주, 모시, 삼배 등 의류와 도자기 등을 생산했다. 목화 재배가 확대되면서는 무명 생산이 증가했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수공업에 대해서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거의 이제 조선 전기 경제 상황은 마지막에 16세기 경제 상황의 변화 내용만 정리하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거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봐. 자, 먼저 농본, 억상, 정책 하나, 개념과 의의를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그 다음에 수치제도, 그 다음에 전기 양반과 평민, 농민의 경제생활, 그리고 상공업에 대해서 하셨죠? 상업에 대해서. 그치? 무슨 상업 중심일까? 이것도 말하자면 관영상업 중심이야. 결론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상인이 누가 있어? 시전 상인이라는 거지. 이거 하면서 모두 같이 했어. 무역, 그 다음에 화폐,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수공업. 이것도 결국 무슨 수공업 중심이었어요?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던 거죠? 업 중심.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어떻대? 조선정계 경제는 농본 억상 정책에 따라서 농업은 발달한 반면에 상공업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상공업을 포함해서 전기에는 철저히 통제 경제다. 그렇지? 그래서 사형 이러면 안 되고 관영 체제 이렇게. 그러니까 15세기 상황과 틀린 것은 15세기부터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15세기에는 민영 사형 체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세기를 할 건데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